흡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유한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유한의 안재영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보통 변호사분들 보면 여러 가지 분야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요것만 딱 하고 어떤 분은 네. 요것만 딱 하고 제가 봤을 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분야만 하면 이제 전문성도 생기고 더 잘하게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전문성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전문성이 이제 나름대로의 또 어떤 수익 고주도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거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뭐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아주 정직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분야 하시라고요? 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이 돼 있어서 네네. 주로 형사 변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사 변호를 하시는군요. 형사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강도, 강간, 폭력 이런 형사 사건들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범죄자를 변호하는. 그렇죠.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억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항상 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한다고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네네. 이거 뭐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한 소송이 생긴다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하면 사실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해요. 스스로. 네, 스스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뭐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고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네. 형사 소송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절대 대다수죠, 국민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문제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법이 상식선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상식과 동떨어진 법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같은 값이면 무조건 유리하죠. 근데 보면 네. 법률에 좀 쉬운 말들도 있는데 네. 되게 일부러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어, 과거의 어떤 용어들이 많이 정립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사실이고 어떤 것 안 때문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네, 쓰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본식 한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저희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예. 법을 들여올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이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청산이 되면서 일본 법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아. 일본 법들이 많이 들여오면서 그 표현들이 거의 그대로 따져서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 만드는 법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네. 법들은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한자도 많이 없앴어요. 한자도 거의 없앴는데 네. 법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만 갖고 나라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정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이거 되게 식상한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실제로 뭐 좋은 변호사의 기준에 대해서 예. 대략 알아야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네. 선택한 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데 저는 좀 그 기준을 만약에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일이 생겨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네네. 그럼 과연 뭐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가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네네네. 대답을 해 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보통 이제 변호사를 찾게 되면은 그러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된 분야에서 법률이나 네. 판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변호사가 법이나 판례에 대해서 잘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는 변호사를 피해야 되는 거지 더 잘하는 변호사를 찾겠다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다 비슷한데 네네. 거기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처지는 네.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변호사를 피하는 거지. 네네. 대부분 다 법률에 대해서는 근거해서 그쵸.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변호사들이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식이라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뭐에 중점을 두고 변호사를 찾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통찰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관계에 대한 통찰력.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변호사들은 뭐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뭐 알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막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네. 학구적이고 뭐 특별히 외향적이지 않고 이제 뭔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 네네네.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이제 책상 앞에서 그런 문서나 서류만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소송이 일어나면 실제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법률에 어떻게 꿰맞춰줄 수 있는지 네. 변호사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모든 변호사들이 법률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법률은 다 알고 있는데 내 의뢰인한테 내 고객한테 일어났던 사실관계를 내가 알고 있는 법률에 꿰맞춰가는 방식은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꼭 이제 학문 외적으로 굉장히 사회 경험이 다양하고 네. 어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사실관계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스타일로 꿰서 법률에 맞춘 다음에 그거를 법정에 현출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네네. 이 능력은 뭐 수치로 객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해당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저 변호사님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센스가 있구나,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을 적재적시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통찰력 네네.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분이 좋은 변호사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네네네. 거죠. 변호사 하시면서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은데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보면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그 이제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되게 젊은 분이었어요. 네네. 젊은 친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이제 옆 테이블의 여성분이랑 이제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합석을 하게 돼서 이제 재밌게 놀고 이제 굉장히 두 분이서 이제 뜻이 맞았는데 네네네. 뜻이 맞아서 그날 밤도 이제 같이 보내게 됐어요. 같이 보내게 됐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여자분께서 네. 강간을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신 했구나. 거예요. 신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녀간에 있었던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은 안 했다 하고 한 명은 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 그렇게 이거를 배치가 되겠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근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네네. 서로 간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입증 안 됐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강간 사건은 거의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좀 일관되고 네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들까지 세세하게 언급을 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성범죄는 사실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자분이 강간당한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을 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사건을 2심에 맡았는데 네. 당사자분이 너무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어. 난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다 지어낸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2심에서 당사자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들어보고 이것저것 증거를 찾다가 네. 나중에 굉장히 극적으로 그 두 분이서 이제 밤을 보내고 나와서 아침에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를 사 먹은 흔적이 여자분 카드 내역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둘이 같이. 네, 같이 같이 먹었다고 하면 약간 그 모든 상황이 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스모킹 건이 돼서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사건을 짚어가니까 조금 여자분 행동에 모순되는 점도 발견되고 말도 오락가락해서 오락가락하고. 결국 그래서 2심에서 결국은 무죄를 받아서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정말 네. 그 울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우유를 사 먹었던 네네. 그 영수증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우유를 사 먹었다라는 건 둘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은 그쵸. 되게 화목하게 네네네. 맛있는 걸 먹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야, 되게 상황이 네. 와 정말 구렁텅이에서 갑자기 저도 와. 정말 그런 증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우연히 발견돼서 되게 2심에서 어려운 재판을 되게 네. 유능한 변호사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하나하나의 이제 네. 우연이라고 말씀하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적재적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네, 결국엔 맞습니다. 변호사분들의 각계 가지고 계신 어떤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안 여쭤봤는데 아까 절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보통 고시촌이나 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어. 특히 뭐 최근 저 때나 네. 이제 최근이나 제가 이제 81년생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절에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저희 이제 연수원에 계시던 교수님들. 당시 공부하실 때도 절에서 공부하는 건 조금 옛날 방식이었나요? 당시에도? 그쵸. 저 때만 해도 예. 그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에서도 아마 절에서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왜 절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가 약간 속세의 유혹에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가게 됐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속세의 유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쵸, 뭐. 그렇구나. 네. 노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쵸. 그러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어머니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 본인이 스스로가 알고 네. 이제 절로 가서 공부를 시작한 게 도움이 된 거네요. 그쵸, 합격을 저는 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힘들었죠? 공부하시는 거. 그쵸.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변호사를 찾아오는 건 결국은 법의 호소를 하러 온다는 것이고 네. 법의 호소를 하러 온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수를 다 동원했는데도 결국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소송을 한 건 함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네요. 그게 만약 무죄가 안 났으면 그분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딱지를 사고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승패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너무 절박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저희는 항상 노출이 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로 조금 성격이 좀 유하신 분들은 네. 그런 이제 실무에서 속물을 띠는 변호사 말고 그냥 회사나 이런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반 사무 업무를 보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이제 결국에는 변호사 생활에 네. 적합한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거 적응 못하면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예. 뭐 의뢰인의 사정을 나는 뻔히 알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에도 항상 이해관계가 네네네.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사자가 굉장히 크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당사자 입장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분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면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만큼 굉장히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네. 굉장히 보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네. 변호사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마 현실과는 좀 다르겠지만 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사회의 삶 네. 그런 삶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접해야 되고 네. 그 안에서 나도 또 내 삶을 적용시켜야 되고 또 같이 해결해야 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해결됐을 때 가져오는 그 성취감. 마지막으로 혹시 일반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글쎄요. 뭐 제가 네. 일반적으로 일단은 저는 청취자분들이 뭐 저를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그쵸. 그런 일이 저랑 만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죠? 저랑 만나면 안 좋은데 이제 만약에 이제 찾아오신다고 하면 이제 평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건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데 문자 메시지나 이런 네. 녹음 기능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평소에 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좀 메모를 한다거나 뭐 녹취나 녹음을 기록.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내 삶에 좀 증거를 남기는 버릇을 평소에 들이신 분들은 네. 나중에 사건을 해결할 때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버릇은 그냥 꼭 소송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네.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버릇 같아서 만약에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혹여나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것들은 네. 기록하는 버릇, 네네. 기록하는 버릇을 갖고 있으면 네. 추후에 어떠한 일에 휘말리더라도 좀 더 악조건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기 같은 거 쓰면 정말 좋을 거고요. 그렇군요. 예, 좋은 팁이네요.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했던 게스트하우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